이번 21회차는 2월 회차입니다. 한국무로 잘 흘러가나 싶었으나 결국 누구도 맞추지 못하는 회차로 끝났습니다. 이번 회차는 20회차와 동일한 경기들의 2차전이 되고 있고, 그렇기에 홈원정이 바뀌는 것의 영향력과 1차전 경기력의 반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신 있는 선택과 변형으로 1등을 찍어내시기를 기원하며 초안 프리뷰로 작성했습니다. 승부식 구매 및 더 많은 실질적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정보방 참여하시면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몰도바와 노르웨이의 만남입니다. 진짜 답답한 경기를 펼치는 원정에서 노르웨이인데 이번 경기 혼란은 차출이 되었고 21세기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노르웨이입니다. 그런데 원정 최근 2승 3무 3패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진하고 있는 점과 누사의 부상으로 그 활약이 아쉽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경기 변수입니다. 그나마 몰도바는 월드컵 예선 역대 3무 17패로 승리가 없고 노르웨이에게도 1무 4패로 승리가 없다는 점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쉽게 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경기는 노르웨이의 전력이 확실히 우세라는 평가는 지우기 힘듭니다. 몰도바가 네이션스리그 대회 리그 D에서 1위를 기록하며 시의 승격을 만들어내기는 했으나 이번 상대인 노르웨이는 역대 1무 4패로 이긴 적이 없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의 입장에서는 누사가 대표팀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혼란의 부담을 줄여주던 행보가 못이어지고 결국 부상으로 누사를 잃은 상황이 너무 아쉬울 수는 있으나 여전히 소로스와 혼란의 투톱 체제에서 골 결정력은 몰도바에 당연히 앞서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정에서 최근 노르웨이의 경기력이 개판이 경우가 있으나 이번 경기의 상대는 노르웨이를 원정에서 많이 힘들게 했던 이전 상대들과는 격이차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패로 구매합니다. 제2경기는 이스라엘과 에스토니아의 만남입니다. 35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같은 조인 1경기 노르웨이는 1위로 보내주는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2위로 시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중립구장이지만 홈배정 경기 3승 1무 무패로 최근 나쁘지 않고 상대인 에스토니아는 이번 월드컵 예선 출전국들 중 피파 랭킹이 두 번째로 낮은 123위 국가입니다. 지난 12년간 예선 1승 3무 8패로 아직 본선에 갈 만큼의 국가적 경쟁력이 없다 보니 이번 경기도 언더독이 됩니다. 이 경기도 쉽게 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경기마다 반유대 사상의 관중들이 개판을 만들기도 하기에 다루기 쉽지 않은 매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르게 되었고 그간 국제대회의 부상으로 모습을 보이지 못한 토트넘에서 리즈로 이적해 활약 중인 솔로몬이 월드컵 예선 10경기 2골 3어시의 기록을 늘리기를 원합니다. 다만 최근 중립구장 경기를 포함해 홈시드 배정을 받은 7경기에서 매번 1득점을 했던 아쉬운 공세는 이번 경기 배당 대비 효율은 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이번 경기도 중립구장인 헝가리에서의 경기이고 네이션그리그에서는 대진운도 안 좋았다만 부상이 너무 심한 스쿼드의 4연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대가 에스토니아라면 근소한 우세는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데이비드도 자국 리그이지만 스트라이커 위력은 보여주고 있기에 한 골 우세는 기대하게 됩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3경기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의 만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주관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경기들입니다. 직접 새벽에 모니터링을 전부 실시간으로 했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조지아는 흡입차가 소집되지 않은 이번 A매치 기간의 공격에 걱정을 했으나 마카우타제의 리옹에서 활약은 대표팀에서까지 이어졌고 전반 사실상 쐐기골로 대승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전반 초반에 잘 버티던 수비 대형이 무너지자 중앙에서 결국 기회를 주고 말았고 측면 속도전까지 밀리다 보니 홈에서도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는 아르메니아의 1차전 작전이 먹히지 않은 것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1차전 경기 극초반에는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면서 측면에서는 속도를 못 따라가니 침투를 허용했으나 결국 중앙 단속을 잘 해줬기에 실점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 결국 어설픈 빌드업에 중앙서의 기회를 헌납했고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런데 심지어 스코어를 뒤집기 위해 라인을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의 결과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측면 가속력이었고 이번 경기도 역습으로 당할 가능성이 그렇다면 더욱 높아집니다. 흡입차가 없는 조지아이지만 여전히 리옹에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카우타제는 자신감이 넘쳤고 이번 경기에서도 홈팬들에게 지루한 경기를 선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 보니 무승부 보험은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4경기는 헝가리와 튀르기예의 만남입니다. 헝가리는 1차전 전반전에 튀르기예와 이날 있었던 경기들 중 가장 치열한 몸싸움을 하며 부상 우려까지 생길 만큼 걱정되는 경기를 했습니다. 결국 튀르기예의 후방 빌드업이 약해지는 순간을 공략하며 약점을 잘 파고들어 1대1로 전반을 마쳤는데
후반전에 무승부로 만족한다는 듯한 안일한 볼돌림에 튀르기예가 압박을 들어왔고 닭공의 튀르기예는 결국 헝가리를 뚫어냈습니다. 3대1로 크게 뒤처지고 끝나버린 헝가리가 리그비 강등 직전에 몰렸는데 홈에서 뒤집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는 1차전 제가 헝가리의 선방을 예상했던 매치입니다. 하지만 튀르기예의 닭공에 헝가리는 아니란 생각을 하며 버텼고 결국 빈틈은 3대1의 참패를 후반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헝가리가 홈 기세로 압박할 싸움입니다. 튀르기예에게 2006년 홈에서 유로 경기를 0대1로 패배한 것이 지난 30년간 유일한 홈 패배였고 이번 경기도 자신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전 있었던 친선전 내용도 그렇고 1차전 경기 양상도 그렇고 튀르기예가 후방 빌드업에 약점이 있다는 것 외에 내용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퀼러까지 돌아올 수 있는 이번 경기에 튀르기예는 쐐기 한 방을 받고 템포를 늦출 수 있고 전반 누가 먼저 골을 넣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워낙 몸싸움이 치열한 두 팀 경기이기에 카드 변수가 나올 수가 있으나 급한 것은 헝가리이고 공격 의존도가 소보슬라이에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창의성에서 튀르기예가 승격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무패로 복수 구매해보게 될 것입니다. 제5경기는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의 만남입니다. 진짜 부상병동의 징계 결장까지 되고 있던 빈사 상태의 세르비아였는데 미트로비치도 없는 스쿼드에서 사마르지치의 한 방은 오스트리아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정에서 1대1 성과를 낸 세르비아는 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이날 허용한 유효 슈팅은 사마르지치의 딱 한 방이 전부였는데 홈에서 과연 세르비아가 이 공격을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징계 선수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전력에서는 열세임은 무시 못합니다. 자비처가 없는 오스트리아의 결정력도 아쉽지만 여전히 세르비아에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경기력만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오스트리아의 승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징계로 나오지 못했던 세르비아의 밀렌코비치나 파블로비치 등 선수들이 대거 돌아올 수 있는 이번 경기이다만 여전히 부상으로 미트로비치를 포함한 핵심 선수들이 합류하지 못한 이번 대회 기간이고 오스트리아의 1차전 경기 내용만 본다면 조금만 집중해주면 충분히 세르비아를 잡을 수 있는 전력입니다. 초기 배당에서 오스트리아는 역배당을 받았고 원정에서 종종 어수선한 경기를 펼칠 때가 많지만 이번 경기도 양팀 득점 가능성을 각오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1차전 비머의 활약이 자비처의 아쉬움을 지워주는 리그에서만큼 뛰어난 활약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기대를 가지게도 만듭니다. 패로 구매합니다. 제6경기는 스코틀랜드와 그리스의 만남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지지 않을 것이라는 1차전 예상은 했으나 정말 승리할 줄은 저 또한 몰랐습니다.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가 39개의 크로스와 24번의 슈팅을 때리면서 공세를 펼쳤지만 이를 모두 막아냈고 맥토미니는 대표팀에서 정말 이제는 골잡이 포지션이 다 된 느낌입니다. 확실히 스코틀랜드가 수비에서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최근 이 수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스와도 꿀리지 않는 조직력을 보여주었고 크로스가 부상에서 온전히 돌아와 함께 해주는 것도 영향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그는 원정 4연승을 기록해야 하는 위치에서 2차전에 돌입하고 스코틀랜드 원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스코틀랜드가 크리스티까지 있었다면 그리스가 더 난감한 상황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했던 1차전을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중앙에서 패싱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고 치미카스가 워낙 왼쪽 측면에서 활동량을 잘 가져가 주었지만 최전방에서 마소라스부터 이오아니디스 그리고 교체 투입된 파블리디스까지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이날 기록된 측면 크로스만 39개의 슈팅만 24개를 가져갔는데 골대로 향한 공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어쩌면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코틀랜드의 수비가 바뀌고 있다는 조짐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고 그렇기에 저 또한 1대1 정도를 예상하는 무승부를 1차전 결과였는데 그 이상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최근 홈에서 크로아티아와 포르투갈에게 연속 클린시트까지 기록하고 있음과 동시에 4경기 3승 1무 무패 행진 딱 1실점 행보는 스코틀랜드의 연승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7경기는 아이슬란드와 코소보의 만남입니다. 코소보는 1차전 홈에서 기세를 잘 살려서 결국 후반 2대1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전력 대비 너무 성과가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도 결국 자국 내 화산 활동 이슈 이후 지속되는 중립 경기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는 아이슬란드가 홈 2점 없이 치러야 하는 상황 속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대회에 피오렌티나의 구드문드손까지 합류하며 1차전 득점한 오카르손까지 공격 자원이 확실히 풍부해졌고 이들이 정상 컨디션이라면 전혀 밀리는 전력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이들이 1차전 부진하였으나 코소보 또한 무리키가 침묵했던 경기였다 보니 서로가 아직 발톱을 더 숨기고 있는 2차전이라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아무리 봐도 아이슬란드가 1차전도 지는 경기를 할 전력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소보가 홈에서 한번 크게 밀어붙이며 2대1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했으나 슈팅 8개 중 7개를 골키퍼 세이브에 막혔던 아이슬란드의 전개 자체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전방의 오카르손과 구드문드손뿐만 아니라 하랄드손까지 컨디션이 코소보 원정이라 좋지 못했다 생각하고 2차전도 중립구장이다 보니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개인 기량으로 2차전을 잡을 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소보가 버티려고 작정한 경기에서 그 끈질김은 분명히 나타나기에 승무 구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98경기는 슬로베니아와 슬로바키아의 만남입니다. 이날 가장 루즈한 경기를 펼친 두 팀입니다. 1차전은 0대0으로 끝이 나면서 슬로바키아의 공수 밸런스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슬로베니아가 이기기 위해서는 세슈코가 원맨쇼를 해줘야 하는데 슬로베니아가 직전 홈에서 노르웨이에 참패를 당하기 전까지 공식전 11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었다 보니 이번에는 슬로베니아가 홈에서 분위기를 주도할 차례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슬로바키아는 로보트카를 중심으로 센터라인의 수비 조직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보니 팽팽한 승부는 2차전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하자면 다시 한번 슬로베니아의 승리를 1차전 예측과 같게 가져갈 경기입니다. 분명 두 팀의 경기는 슬로바키아의 홈에서는 0대0으로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로베니아의 홈 저력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가장 최근 노르웨이의 누사에게 수비가 박살나며 농락당하는 패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전까지 지난 5년간 홈에서 패배는 딱 2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마리보르에서 치러진 러시아와 경기였고 류블리아나의 스토지체 대표팀 홈구장에서는 딱 패배가 한 번뿐입니다. 분명 슬로바키아의 수비 라인은 빈틈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탄탄한 경쟁력이 있지만 이미 네이션스리그 7경기 5골의 세슈코는 그 득점력을 여기서 보여줄 것입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9경기는 벨기에와 우크라이나의 만남입니다. 벨기에의 처참한 최근 행보가 이번 홈 경기에서 반전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난 1차전에 이해할 수 없는 파이브백 전술을 가지고 나왔던 벨기에였고 심지어 도쿠와 루케바키오를 모두 벤치에 앉히면서 기존의 측면 침투 전략에서 완전히 바뀐 전술로 우크라이나를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크라이나의 후반 12분 동안 3골을 몰아치는 대역전승의 재물이었으며 벨기에의 전술이 이런 식이라면 현재 네이션스리그 4연패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지 궁금이 아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네이션스리그 4연패에 빠진 벨기에에게 또 다시 신뢰를 보여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경기입니다. 스코어만 본다면 벨기에가 비록 리그비 강등을 당하는 수모를 겪을지언정 2차전 경기 정규시간 결과는 벨기에의 승리로 나와야 하는 전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대회에 도브비크도 차출되지 않았고 무드릭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진첸코의 역할에 의존이 많이 되는 스쿼드에 그저 투지로 싸웠다고 봐야 하는데 벨기에는 도쿠를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결국 트로사르와 데브라이너가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빌드업은 할 수 있는 자원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다시 도쿠에 의존하는 경기를 가르시아 감독은 구상할 것으로 보여지고 루케바키오와 양 측면을 맡아서 개인 돌파를 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벨기에를 강팀으로 인정한 상황이었던 작년 유로 경기에 5명의 최종 수비를 세우면서도 공세를 보였던 경기가 있었고 지금 벨기에는 네이션스리그 7경기 1승으로 흔들리고 있다 보니 무승부 변수도 감안하며 승무 구매를 가져갑니다. 제10경기는 아일랜드와 불가리아의 만남입니다. 아일랜드는 도어티의 깔끔한 침투 후 헤더로 2대1 역전을 만들었고 입장고를 허용했음에도 원정에서 잘 경기를 풀어가며 2차전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홈은 요새입니다. 아일랜드는 불가리아를 홈으로 불러들여 48년간 친선전 포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불가리아는 심지어 점수가 밀리고 있다 보니 버티는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전술대로 측면 라인을 올린다면 또 아일랜드의 빠른 침투를 허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토프 골키퍼는 전반 실점 이후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되었고 이 선택은 미토프의 자신감도 떨어뜨릴 수 있다 보니 골키퍼는 누가 나와도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이미 페롯이라는 든든한 스트라이커가 입지를 확고히 하기 시작했고 수비도 콜린스와 도어티는 잘 버텨주는 자원이다 보니 밸런스가 맞아가기 시작한 아일랜드라는 점에서 불가리아의 승리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앞서 언급드렸지만 48년간 불가리아를 상대로 홈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아일랜드이며 원래 아일랜드 원정은 여타 강팀들도 피로도를 상당히 느끼는 불편한 원정이기도 합니다. 불가리아의 입장에서는 다시 압박을 걸어봐야 하겠지만 센터백들은 1차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드 조심을 해야 할 것이고 골키퍼는 감독의 교체 선택에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친선전이라도 불가리아가 전체 경기 포함 2024년 원정 6경기 중 4경기를 무승부로 끝냈고 아일랜드 원정도 7경기 3무 3패입니다.
아일랜드가 무승부만 거두어도 잔류 방어전에 성공하기도 하는 만큼 이번 경기는 승무 구매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제11경기는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만남입니다. 스페인은 네덜란드의 압박에 당황하며 스페인 특유의 화끈함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온 홈에서는 무려 공식전 17경기 14승 3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네덜란드가 원정에서 1승 3무 1패로 최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스페인의 강한 정배당을 책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결국 무승부로 추격의 빌미를 제공한 하토의 퇴장은 당연 이번 경기 징계로 이어질 것인데 네덜란드가 원정에서도 1차전과 같은 압박 레벨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1차전 네덜란드가 하토의 퇴장이 아니었다면 정말 스페인을 잡을 뻔한 경기였습니다. 물론 경기 주도는 스페인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날 스페인의 모든 것을 망치려고 든 사람이 있다면 바로 프림퐁입니다. 미친 활동량으로 스페인이 하프라인 위쪽에서 빌드업하는 것을 막으려 들었고 실제 인터셉트로 포제션을 가져오기까지 했습니다. 왜 스페인이 이날 라야가 아닌 시몬을 꺼냈는지 의문이기는 하다만 차라리 홈에서 강한 빌바오의 시몬이라면 이번 2차전에 쓰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번 경기 선발 골키퍼 예측은 쉽지 않아도 스페인이 유리해 보인다는 것은 이미 스페인의 홈 성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바르시도 부상으로 빠져나갔고 균열이 이미 수비에 생겨 있다면 오렌지 군단에게도 추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승무로 보험을 치게 됩니다. 제12경기는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만남입니다. 정말 개판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서로 다른 제품에서 하나씩 뽑아온 퍼즐 조각으로 완성품을 만들려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합이 맞지 않습니다. 쿤데는 바르샤에서도 종종 보이던 실수를 대표팀에서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월드클래스 센터백들도 연쇄로 실수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덴벨레 운용도 마찬가지고 무한히 선발로 바르콜라나 올리세를 먼저 쓰지 않은 것도 크로아티아 탈압박을 하지 못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압박이 이번 2차전도 최종 수비 라인은 유지하는 선에서 강하게 올라올 텐데 프랑스는 뒤집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는 프랑스가 홈에서 보여주는 크로아티아와의 상성에서 우위나 스코어를 떠나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경기입니다. 분명 프랑스가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겠으나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정말 어긋나는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쿤데는 바르샤에서도 종종 보여주는 어눌함이 있는데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너무 느립니다. 계속 측면에서부터 흔들리니 최강의 센터백들도 대처할 수 없는 침투를 만들어버렸고 공격에서는 무한히를 선발로 쓰는 등 전방 움직임이 너무 적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공격과 수비 간의 허리가 끊어진 느낌은 크로아티아의 압박을 떨쳐내는데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번 홈에서 경기도 이런 식이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스코어상 여유가 있다 보니 이기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무승부까지도 각오를 해야 할 조직력을 보인 프랑스입니다. 승무로 구매합니다. 제13경기는 포르투갈과 덴마크의 만남입니다. 진짜 코스타의 PK 포함 미친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최소 3대0 이상을 당해야 했던 포르투갈의 1차전입니다. 호날두 앞에서 호우 세레모니를 한 호일룬의 패에 박수를 보내게 되기도 하는데 덴마크의 닭공이 포르투갈의 어떤 플레이도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드는 인상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포르투갈이 홈에서 이기는 경기는 한두 골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학살을 하다 보니 덴마크는 한 골만 넣은 1차전을 믿고 2차전 들어누울 수도 없는 치열한 매치입니다. 과연 1차전 에너지 레벨을 덴마크가 또 보여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는 과연 포르투갈이 홈이라고 경기력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덴마크는 원정에서 약합니다. 지난 홈에서 경기는 엄청난 압박과 함께 포르투갈의 허리를 끊어내는 실수 유발 압박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원정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한 골 싸움이기에 전반부터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를 끝까지 지속하는 경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포르투갈이 계속 레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냐가 관건일 테고 역대 포르투갈 원정은 월드컵 예선에서 2008년 딱 한 번 승리를 해본 것이 전부인 덴마크이기에 열세에 몰린 포르투갈의 공격이 덴마크의 1차전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홈에 이점도 있다지만 1차전 경기 내용만 보면 포르투갈이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의심하게 합니다. 슈팅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기세까지 좋았던 덴마크의 공세는 한 점차 상황에서 루즈할 이유가 없고 같은 경기 양상을 예상하면서 패로 도전합니다. 제14경기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만남입니다. 독일은 이탈리아의 압박이 거세게 있었고 세컨볼 찬스에서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결국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탈리아가 독일에게 그간 3무 3패로 모시겨온 긴 세월을 또 넘지 못했는데 이제는 독일 원정입니다. 유로 독일 개최 당시 독일 땅에서 그리 순탄치 못했던 이탈리아였기에 기분 좋은 원정은 아닐 것입니다. 이 경기는 이탈리아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원정입니다. 아직 유로 2024가 끝난 지 시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유로에서 이탈리아는 분명 고전했습니다. 예선 상대들이야 잉글랜드만 제외하면 별거 없었기에 잉글랜드에 이은 2위로 통과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와 스페인 그리고 크로아티아와 스위스에게 이무이패를 당하며 딱 1득점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경기도 결국 독일 원정길이라면 부담감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일도 스쿼드가 많이 약해져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고 돈나룸마의 선방쇼는 아직 리버풀과 챔스에서의 잔상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 이번 원정길에 또다시 멀티골을 허용할 이탈리아의 미드필더 조직력과 돈나룸마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의외로 독일이 어렵게 올라가는 예상이 되는 이번 경기는 정말 0대 0의 가능성까지 있다만 1대 1을 예상하며 무승부 구매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회차인데 1차전 진행된 2차전 경기들이 되고 있다 보니 1차전 결과에 복사 붙여넣기 결과가 나올 것인지 혹은 홈으로 돌아온 원정팀들의 경기력 개선으로 홈승으로 줄이 세워질지 선택해야 합니다. 똑같은 구매가 아니라도 현명한 변형으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